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요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단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료요. 자, 여기 보이시는 10단어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나눠볼 거예요.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도 쉽고 천천히 부담 없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리즘,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카루스가 뭔지 매스컴, 뉴럴링크, 스캔들, 시나리오, 라이센스, X세대, 돈키호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마지막에 독일의 도시까지 여러분들이랑 재밌고 쉽게 강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배울 단어는요,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매너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매너가 좋아. 아, 저 사람은 매너가 별로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도 manner 많이 씁니다. 그죠? 매너는 그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방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라는 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맞습니다. 그거랑 약간 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치 어떤 것을 처음 대했을 때 그것을 늘 대하는 그 태도로, 그 매너로 대하는 것처럼요. 매너리즘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오래 했어요.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귀찮아요.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로 신선함과 권태에 빠지는 것이래요.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요 일을 하기 전에 회사에서 8년 동안 일했었는데, 그 8년 동안 하면서 맡은 일들이 계속 바뀌었다면 좀 안 그랬겠지만,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올 때까지 처음에 사원 때 했던 일이랑 비슷한 거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런 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기사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국방부 장관이요. GOP를 찾아서 매너리즘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GOP 뭐죠? 우리 이제 북한이랑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서 거기 철책 쳐놓고선 거기서 경계를 합니다. 그죠? 비무장지대도 지키고 거기서 경계를 해요. 근데 보통 아무 일이 없어요. 2년 동안 군 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네 아무 일 안 생길 거라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라 이런 내용 되겠고요. 자극 없으면 매너리즘 빠지기 쉽다. 네, 맞아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직업뿐만 아니라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영어 공부하시다가 아이고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아이고 나 다이어트 해야지 그러고 우리는 한 달, 두 달 하면 오래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해지고 그죠? 그냥 포기하게 되죠. 사람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연인들 간에도 부부 간에도 권태로움에 많이 빠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매너리즘에 빠진 오대리의 합리화. 그죠? 직장인들이 매너리즘에 많이 빠집니다. 밑에 볼까요? 나 요즘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그죠? 이런 이야기를 쓸 때 매너리즘이란 말 많이 쓰고요. 그 밑에 보면요. 매너리즘 번아웃 극복을 위한 재부팅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매너리즘, burnout 뭐예요? 그죠? 어떤 일을 너무 몰두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1년 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탈진하듯이 그거 못하겠어, 하기 싫어, 무기력해지고 이러는 걸 우리가 burnout이라고 해요. 그럴 때는 재부팅하래요. 쉬던지 일을 바꿔보던지 컴퓨터 재부팅하듯이 재부팅 해보라는 얘기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이카루스라는 거, 내지는 이카루스의 날개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잠들곤 했었죠. 근데 워낙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진짜 집중해서 이걸 배웠다고 하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책 덮고 잠깐만 있으면 영어처럼 쓸 일도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까먹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 사례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 몇 개의 이야기 정도만 알아두시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뭐 크게 그 이후부터는 그냥 뭐 누가 얘기해주면 그런갑다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카루스입니다. 이카루스를 우선 이야기를 좀 알려드리자면요. 제가 밑에다 써놨거든요. 깃털과 밀랍으로 만든 날개로 미궁을 탈출하다가 태양 가까이 날아 날개가 녹아내림. 네, 이거요. 이 이카루스랑 이카루스 아버지랑 벌을 받아가지고 gat혔어요. 감옥에. 그게 아마 뭐 바다 밑인가 뭐 미궁이라고 하는 곳에 갇혔는데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새 깃털이랑 밀랍. 그러니까 밀랍은 우리 뭐 양초 만드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우리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물은 엄청 뜨거워야 끓는데 그쵸? 이 밀랍 양초 만드는 녀석은 100도씨까지 안 가도 녹거든요. 그래서 요 밀랍을 녹여가지고 날개들을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야, 태양이 아무리 멋있고 좋아도 너무 태양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카루스 어땠을까요? 네, 날았습니다. 감옥을 탈출했어요. 날았더니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와, 난 인간 중에 최초로 날았어. 나는 새처럼 날 수 있어 하면서 태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태양 가까이 날아가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서 바다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카루스의 날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다뤄지느냐?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카루스 땡땡 아직 날개는 타지 않았다. 그래요. 이카루스가 태양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 날개가 타지 않은 단계에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볼까요? 이카루스의 날개인가? 신재생의 주역인가? 태양광 사업 희비.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태양광 사업하면서 잘 팔고 있고 어떤 회사들은 태양광 산업으로 망해가고 있어요.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죠? 태양을 이용해서 더 큰 꿈을 위해서 비상하다가 녹아내려버린 이카루스의 날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신재생 에너지의 주역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의 추락 이카루스들에게 타산지석이 되길. 타산지석은 뭐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보고 내가 교훈 삼는 거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무 잘 나간다고 나 너무 잘 나가 마치 이카루스의 날개 단 것처럼 나 하늘을 날고 있어. 그럴 때 너무 자만하다가 태양에 가까이 가서 녹아내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카루스 신화를 보고 여러분도 이제 본인만의 가치관을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날개 달았으면 녹아내릴지언정 한번 나라는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날개 달았으면 조금만 날아서 그냥 탈출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카루스를 보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갔던 게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요, 간단히 정오의사서함 광고하겠습니다. 정오의사서함 월, 화, 목, 금 제가 여러분께 카카오톡으로 음성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균쇠라고 하는 유명한 책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거고요. 어제는 어버이날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팝송도 알아보고 제인 에어라고 하는 소설도 알아봤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그리고 코코 샤넬 가방 만드는 브랜드 있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상식과 소양을 좀 올려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유료입니다. 유료고요. 가입 밑에 링크 누르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mass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긴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mass communication. 자, 우리 communication은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이랑 저는 지금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물론 이게 TV랑은 또 좀 다릅니다. TV도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보지만 그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뭐냐?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원하는 시간에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강의를 좀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커뮤니케이션.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직장에서 밑에 사람과 위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근데 이 앞에 mass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mass가 원래 단어 앞에 붙으면 어떤 뜻이냐면 뭐 뭉쳐있는 거 이야기해요. 큰 게 뭉쳐있는 거. 뭐 덩어리 같은 거요? 그래서 덩어리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에서 어떤 걸 방영합니다. 제가 그 1호가 될 수는 없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일요일날 저녁 10시에 하는 건데 제가 일요일날 마무리할 때 그걸 보는데 거기서 최양락 씨가 나와서 최양락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데뷔 40주년인데 팬클럽을 해야겠다 해서 팬클럽 카페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딸을 불러가지고 딸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회원수가 방송하기 전까지 뭐 20명인가? 40명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방송하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14,000명인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전파를 팍 쐈더니 그게 효과가 크더라. 여전히 우리 그런 매체들 많고 그런 매체를 우리가 흔히들 대중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중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밑에 나왔어요. TV, 신문, 잡지, 영화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파 쏘는 거요. 일방적으로 인쇄하는 거 우리 대중을 위한 매체, 줄여서 매스컴이라고 해요. 매스 커뮤니케이션 줄여서 매스컴. 그래 밑에 이렇게 써놨죠? 비조직적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뭐 어렵게 써놨지만 뭐 TV나 신문 같은 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스컴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 이제 기사 읽을게요. 그쵸? 우리 뭐 언론에 보여주기식 행사하는 경우들 많죠. 그 밑에 볼까요? 갤럭시 노트 매스컴 광고 최다 집행했대요. 뭐죠? 뭐 신문, TV 광고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매스컴 잘 다루는 CEO.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문, TV, 뭐 영화, 잡지와 같이 뭔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게 1차적인 매스컴의 의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스컴 잘 다루는 CEO? 신문을 잘 다뤄요? TV를 잘 다뤄요? 그게 아니고 언론이란 뜻도 되겠죠. 그래서 뭐 좀 깊이 들어가면 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요 매스컴 대중매체다. 매스컴 대중매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뉴럴링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오늘 신문을 읽다가, 오전에 좀 신문을 읽다가, 외래어가, 이거 뉴럴링크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럴링크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뇌연구 스타트업이라고 써놨어요. 뇌를 연구하는 무언가 기업인 거예요. 그걸 뉴럴링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뉴럴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경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 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귀죠? 귀에 고막이 있어요. 소리가 흘러 들어가면 귀 고막을 어떻게 합니까? 진동시켜요. 이 진동의 느낌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서 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네 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다 온통 신경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지쌤 목소리랑 똑같은 걸 신호를 여기다가 쌍쌍쌍쌍 쏴줘요. 그러면 실제로 내 귀는 듣지 않아도 내 뇌가 속아서 듣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참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뉴럴링크 어디까지 왔나? 생각만으로 게임하는 원숭이. 이 뉴럴링크라는 건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만든 뭐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딱 원숭이한테 이 아주 간단한 게임을 손으로 조작해서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조작해서 하는 게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거 게임할 때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딱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숭이 뇌에다가 칩을 심었어요. 그거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칩을 심었어요. 그리고서는 원숭이한테 조이스틱을 안 줬어요. 그냥 원숭이는 화면을 보고 내 손으로 게임을 하는 생각을 이렇게 눈 깜빡거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게임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가 되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내 직접 손으로 움직이거나 코로 냄새를 맡지 않아도 그게
실제로 내 뇌 속에서 그걸 이제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도 또 써놨어요. 뉴럴링크 또 한 번의 혁신은 가능? 뇌 플러스 컴퓨터 연내 인간 실험이 가능하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아주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뭐 내가 이제 걸어다니는 상상만으로도 아니면 내가 무언가 하는 상상만으로도 실제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이 컴퓨터랑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키보드를 손으로 누르지 못해요. 근데 내가 생각만으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컴퓨터랑 내 뇌가 연결이 돼서 가나다라 마바사가 컴퓨터에 쳐지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인 미래이고 나중 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식이 있어요. 역사, 한국 역사에 대해서 그거 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칩에다가 한국 역사를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머리에다가 틱 이식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에서 한국 역사를 다 읽어버리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게 생각보다는 안 먼 미래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뭐 영어 공부도 하기 싫죠? 근데 영어 배운 머리 탁 넣습니다. 그럼 영어가 팍팍 돌아가는. 네.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제 미래의 산업이 되는 우리가 늘 이제 뉴스에 이런 거 참 많이 나오죠.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우주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 드론 뭐 이런 미래 산업들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AI 배웠습니다. AI 뭐죠? AI? 인공지능이었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고 뭐 인공지능이란 말 알겠다 이거야. 그럼 인공지능이 뭡니까? 네, 인공지능에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뭐 혼자서 뭐 어떤 거 공부하는 녀석도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자율주행 역시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 중에 하나죠. 야 저기까지 자 광화문까지 내 차 고! 가! 그러면 얘가 혼자서 광화문까지 제일 짧은 길을 찾아서 옆에 차가 오나 안 오나 차차차 해서 가는 그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미래 산업들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뭐 그냥 아예 그러면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편지 쓰다가 전화기 생겨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러고 나다가 스마트폰이 생겨서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보고 뭐 택시도 뭐 부르고 배달도 시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뀔 날이 생각보다 머지는 않았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캔들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뭐 연예인들 누구랑 스캔들 났대. 그래서 뭐 누구랑 연예인이 사귄대.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접하죠. 근데 이제 이 스캔들이라는 게 불명예스러운 평판이나 소문이라고 써놨어요. 네, 맞아요. 누구랑 둘이 연애한대더라. 누구랑 헤어졌대더라. 뭐 이런 연예인들의 그런 뭐 열애설이죠. 열애설뿐만 아니라 이 스캔들은 뭔가 이제 안 좋은 일에 연루되었을 때 나오는 뭐 소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이 스캔들을 보다가 시간을 참 많이 썼어요. 왜냐면 역사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스캔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우선 이거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한번 볼게요. 중국에서요. 대리모 스캔들 배우인 누가 탈세 조사를 받는데요. 대리모 스캔들은 뭘까요?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면 어때요? 좀 내 배도 불러오고 이제 아이한테 영양분 줘야 되니까 살도 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 힘들어. 대리모 쓸래. 내 난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 배에서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을래 해서 대리모를 했던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는지 뭐 이제 나라에서 탈세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조사를 한대요. 이런 좀 안 좋은 구설에 휘말리는 걸 스캔들이라고 해요. 밑에 볼까요? 백신 세치기 접종 스캔들 페루. 페루는 어디 있습니까? 중남미에 있죠. 미국 있고 남미 국가죠. 남미에 있는데 이 페루에서 대통령,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례 안 왔는데 백신 먼저 맞고 세치기 했다가 대통령이 또 몇 번 바뀌었다대요. 2번인가 3번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백신 스캔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르윈스키와의 스캔들. 여러분 르윈스키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모니카 루빈스키인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든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지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미국에 있던 클린턴 대통령이랑 그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루윈스키라는 여성이랑 스캔들이 나죠. 원래 제가 이제 요거 찾아보니까 그 원래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좀 그 여성 편력이 조금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루윈스키랑 스캔들 나서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잖아요. 하원에서 탄핵 해서 탄핵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뭐 그건 좀 과한 것 같아.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었는데 뭐 이거 극복 잘 하고 뭐 어쨌든 뭐 임기 다 마치고 잘 마무리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 부인이었던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그때 저쪽 반대 진영에서 나왔던 민주당에서 나왔던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클린턴 대통령의 아내였죠. 이제 둘이 뭐 이제 싸우고 뭐 하다가 결국 뭐 이렇게 잘 이제 살게 되는데 사진도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클린턴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 뭐 그런 사진도 있는데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스캔들이라고 한다. 그 밑에 보면 뭐 역사를 바꾼 스캔들 이것도 보니까 뭐 중국 역사에서 옛날 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스캔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람이 화려한 실력과 달리 사생활은 스캔들의 연속이었대요. 운동선수인데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 뭐 이런 사람들 스캔들 한 번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박찬호 선수 뭐 이렇게 지내온 선수들이 있는 반면 실력은 좀 출중했지만 또 사생활에서 뭐 도박이네 뭐 여자네 뭐 이러면서 스캔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에서는요, scenario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scenario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네. 아마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본 같은 걸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두 번째의 뜻도 있죠. 물론 그것도 맞지만 두 번째는 미래에 가능할 법한 일들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 개봉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놔요. 철수 냠냠냠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써놓으면 철수가 이제 철수 배우고 와서 냠냠냠 맛있게 먹죠. 그거 시나리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 친절한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나리오 1번 이대로 쭉 잘 된다. 시나리오 2번 이대로 쭉 하다가 정체한다. 시나리오 3번 이제 아까 그 미래 말했던 있죠. 뉴럴링크가 개발돼서 뇌에다 칩 넣어서 더 이상 아무도 영어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가능할 법한 일들을 우리가 시나리오 뭐 1, 2, 3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뜻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그거랑 관련된 뉴스들 한번 볼게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법이란 게 나와 있어요. 사실 저도 예전부터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굳이 영어가 아니어도 좀 진지하게 최근이에요. 이거 비록 비교적 최근인데 소설책을 한 권 써야겠다. 제가 여기 제 요거 책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책 읽기 힘드신 분들 너무 글씨 작아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특히나 소설책 읽어보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근데 제가 약간 글을 좀 제 생각으로는 글을 꽤 잘 쓰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설을 나중에 한 편 써서 좀 굉장히 좀 큰 글씨로 해서 좀 출판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당장 시간이 여유가 있지가 않아서 못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꼭 시나리오 한번 써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배우지도 않고 뭐 다른 작품도 많이 안 본 상태에서 좀 저만의 독창적인 거 그때 이제 여러분 소설책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뭡니까? 공모합니다. 자, 영화 만들어요. 드라마 만들어요. 뭐 소설 만들어요. 가지고 오세요. 시나리오. 영화 만드는데 제일 잘 만든 사람 상금 줄게요.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최적의 시나리오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증권가가 예상하는 이건희 전 회장의 상속 시나리오는? 그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상속세 문제였죠.
상속금이 얼마였습니까? 12조였나? 그래서 저기 삼성 그 재벌가가 뭐 대출하러 다닌다 이런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걸 어차피 상속세는 내야 되는 거고 내매도 불구하고 이 상속을 이제 뭐 아들한테 딸한테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 삼성그룹의 미래의 모습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속할지 시나리오를 예측했던 것. 그리고 밑에 볼까요? 어떤 은행이 철수한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최고의 시나리오, 최적의 시나리오,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빠릅니까? 네, 좀 빨라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어는요, licen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는요, 라이선스가 맞대요. 제가 라이센스라고 검색했더니 라이선스가 맞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는요, license 정도로 발음하면 되고요. 이거 그냥 똑같아요. 허가증이에요. 누군가한테 시험을 보고 야, 너 이거 자격 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license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가장 대표적인 license 뭐 있을까요? 그죠? 운전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저도 이제 국가에서 받은 자격증은 유일하게 하나 운전면허예요. 그때 이제 땄을 때 저는 그래도 1종 보통 땄어요. 남자는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 이거 일종 보통 스틱 팍팍팍팍 해야지 라고 해서 클러치 밟으면서 땄었던 기억이 나고, 운전면허증 영어로 하면 그 밑에 보면 그냥 a driving license, driving,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 아니면 밑에 a driver, 운전이죠. 운전자의 면허, driver's license 정도로 둘 중에 하나 뭐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주는 것도 이제 라이선스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이거 영어 강의 영상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이 강의 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하고 강의를 팍 가져가서 뭐 유료로 판다거나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걸 장사를 하려면 저랑 라이선스 계약 허가증을 계약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한번 밑에 볼게요.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델몬트가 디즈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대요.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저도 기사는 안 봤지만 델몬트라고 하면 주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 프리미엄 설명드리면서 델몬트 무가당 주스. 그래서 델몬트는 보통 이제 주스 만드는 회사예요. 디즈니는요, 미키마우스 만들었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만화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죠. 이 둘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서로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계약을 한 거겠죠. 나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 그죠? 그래서 뭐 델몬트에서 디즈니 뭐 미키마우스 주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볼까요? 삼성이 에릭슨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대요.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데는 옛날에 굉장히 큰 회사였죠. 근데 얘들이 이제 삼성이랑 가지고 삼성 휴대폰 잘 만들고 하니까 이 특허권을 가지고 아마 둘이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화해하자. 크로스 뭡니까? 크로스는 이제 크러쉬 이런 거 크로스예요. 이렇게 엇갈리게 크러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특허 여기 있고 우리 특허 여기 있는데 서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쓸 수 있게 좀 해주자, 이런 의미예요. 밑에 볼게요. 또 어떤 회사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고 있대요. 네, 역시나 우리가 면허이기도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비타민, 이 없으면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맨날 들어요. 비타민에 뭐 좋은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 들어간 이 약물 내가 개발했는데 너 써. 우리 흔히 뭐 얘기하는 뭐 로열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라이선스 수수료가 있고 또 라이선스가 없다면 어떤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우리 흔히들 면허. 두 번째로 뭔가 사용했을 때 저 회사랑 나랑 이렇게 계약을 맺는 그런 거, 허가증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제가 영어로 gen.x라고 써놨고 X세대라고 써놨습니다. 이 gen이 뭐냐면 generation이에요. generation 하면 세대죠. 그래서 뭐 한국말로 바꾸자면 X세대가 되는데 여러분 X세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X세대가 이렇다고 합니다. 60년대 후반 뭐 사전에 보니까 68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7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70년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으로 치자면 40대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요 정도의 나이를 우리가 X세대라고 해요. X세대가 처음에 어디서 유명해졌냐? 첫 번째 제가 써놨어요. 90년대 오렌지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90년대 오렌지족? 네, 제가 예전에 이 90년대 오렌지족이 뉴스에 나왔던 걸 유튜브에 남아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요. 멋있더라고요. 뭐 오렌지족도 있고 오렌지족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 보니까 막 인터뷰할 때 뭐 자신감 있고 뭐 이런 거 젊은 친구들한테 유명한 저희는 이제 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복장을 입으시고 왜 이런 거 입어요? 기자가 질문했더니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뭐 이렇게 인터뷰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90년대에 어떤 느낌입니까? 9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발전의 끝에서 그 과실들을 누리면서 자신감 막 넘치던 그 세대. 근데 어떻게 됐죠? 97년도에 IMF 보면서 또또또또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0대 후반 뭐 보통 40대 후반을 많이 생각하면 되죠. 40대 후반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중역이 되어 있죠. 뭐 팀장, 뭐 빠른 사람들은 임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 X세대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바로 MZ세대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MZ세대를 소개해드린 지 벌써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요즘 뉴스 보면 신문 보면 MZ 계속 나와요. MZ세대 뭐라 그랬죠? 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그러니까 뭐 20대 30대 우리 흔히 2030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뭐 2030 남성들이 뭐 어쨌네 저쨌네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MZ세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밑에 이제 기사 보면요. MZ세대를 X세대와 통계로 비교해봤대요.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젊은 친구들이 막 아이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 뭐 40대 50대 미워요 이런 글 진짜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또 되게 이상하게 MZ세대가 X세대보다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전에 X세대가 20대 30대였을 때 했던 조사와 그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MZ세대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훨씬 더 교육 수준도 더 높아졌고 삶의 수준도 높아졌답니다. 받는 급여는 뭐 당연히 높아졌겠고 근데 이제 이 X세대 때는 어땠냐면 그죠 우리 IMF 맞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직업은 무조건 안정적인 걸 구해야 돼 해서 안정성을 중요시 했었고 또 이 사람들이 20대 30대였을 때는 그렇게 또 행복지수가 높지도 않았대요. 저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 MZ세대는 어떻습니까? 그죠? 번 돈을 일단 좀 쓰고 야 외제차 타고 또 저기 명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본인의 행복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좀 안정성보다는 하고 싶은 일 행복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 예, 진짜 특히나 요즘 20대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다 하면 20대 좀 더 넓히자면 30대까지 포함하는 2030을 MZ라고 하는구나. 40, 50 초반까지는 X세대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책으로 연애 배우던 X세대, 유튜브로 연애 배우는 MZ세대. 여러분 옛날 때 연애를 배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유튜브로도 책으로도 안 배워봤어요. 연애를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연애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 뭘 배우고 뭐 말고 할 게 없었고 그때 완전 그냥 첫사랑이었으니까 그 혈기왕성한 나이 완전 그냥 홀딱 빠져버렸었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제 뭐 재밌었고 뭐 오래됐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 좀 잘 기억도 안 나려고 하는데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들은 상식이 나는 무지하게 풍부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뭡니까? 홀쭉 마른 사람이 중세의 기사 옷을 입고요. 아주 조그맣고 똥똥한 사람이 당나귀를 차고 같이 둘이 걸어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돈키호테예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여러분 돈키호테라는 말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정회사서함에서 한번 여러분께 그 강의를 해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의 소설입니다. 세르반테스. 이 돈키호테가 언제 나왔냐면 무려 1605년에 발표됐어요. 지금부터 400년도 더 됐습니다. 우리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소설들이 있었죠? 네. 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전에 기억해보면 신사임당 님께서 뭘 좀 지으셨다, 허난설헌이라고 하는 여자 여류 작가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 예전에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키호테는 지금 우리 근대에 들어온 소설들 있잖아요. 그 소설에 약간 원조격 되는 거예요. 원조 할머니 보쌈 너무 많죠? 원조 할머니 족발 너무 많죠? 거기 진짜 원조가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다 장충동 족발집 가면요, 다 원조래요.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근대 소설의 원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이 돈키호테쯤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5억 부가 넘게 팔렸대요. 엄청 많이 팔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작가들을 한 100명 모아놓고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50%도 넘는 사람들이 전 돈키호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 사실 내용 뜯어보자 보면 현대소설이랑에 비해서는 되게 이야기가 좀 단조롭죠. 어떤 이야기냐면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이름 돈키호테 아니고 몰락한 귀족, 우리나라 생각하면 이제 양반인데, 양반은 양반인데 찌그러진 가 쓰고 시골에서 이제 밥 못 먹고 이런 양반 있잖아요. 몰락한 귀족이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갔어요. 정신이 가서 자기 스스로를 나는 바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지키는 기사야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기사인 줄 알고, 아까 그렇게 이제 홀쭉하고 마른 사람이 돈키호테인데 이제 찌그러져가는 갑옷과 아주 볼품 없는 그런 거, 말도 볼품 없는 거 타고 나 기사야, 날 지킬래라고 하면서 이 산초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하인처럼 같이 이제 다니면서 영웅행세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나중 가서는 결국 약간 정신이 갔으니까 저기 앞에 풍차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 풍차를 보면서 이거는 저기 괴물이야. 풍차랑 싸우려고 풍차로 막 달려가서 풍차에 막 하고서 막 다치고, 그러다 결국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와서 죽기 전에 내가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네 하고 이제 재산들을 주변 사람들,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죽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까 배웠던 이카루스의 날개랑도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카루스도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거죠. 네가 네 꿈을 너무 집요하고 끝까지 쫓다 보면 밀랍이 녹아서 안이감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카루스의 날개가요. 돈키호테 역시 마찬가지죠. 네가 미쳤든 뭘 떠나서 네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집착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끝이 안 좋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가운데는 아무리 허황된 꿈이라도 무언가라도 내 마음에 꿈을 품고 해학적으로 즐겁게 사는 건 좋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Until death, it is all life. Until 하기 전까지, death, 죽기 전까지, it is all life. 모든 거는 다 인생이래요. 그죠? 그래서 저 이런 생각해요. 세상에는 70억 명 지금 거의 지구에 그렇게 살고 있죠. 70억 명만큼 다양한 삶의 방식, 70억 개의 삶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는 본인이 잘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이카루스처럼 하늘로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키호테처럼 꿈을 줬다가 미쳐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시간 가니까 살아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돈키호테처럼, 차라리 이카루스처럼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마지막은요, 제가 여러분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모르는 도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엄청 크고 유명한 도시인데, 자, 제가 이제 여기 지도에다가 서유럽 지도를 딱 띄워놓고 Germany라고 가운데 독일이라고 써있는데 네모박스 쳤어요. 독일은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예요. 뭐 우리 프랑스 유명하죠. 영국 유명합니다. 근데요, 유럽연합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독일이에요. 뭐 역사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독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독일에서 여러분 들어본 도시 뭐뭐 있으세요? 그저 독일 하면 베를린이 먼저 떠오릅니다. 베를린이 수도니까요. 근데요, 뮌헨이라는 도시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프랑크푸르트는요? 아니면 함부르크는요? 이 독일에 있는 도시들이고,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직접 예약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독일을 거쳐서 어딜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경유해서 가는데 베를린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고 프랑크푸르트라는 데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제가 가운데 가운데 딱 점 찍어 놓은 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사진에서 보면 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이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이고, 여기서 1000km를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그쵸?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수도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이 사진 여러분 보시면 어느 나라 떠오르세요? 중국인가? 싱가포르인가? 그쵸? 저는 이제 독일에서 살았었는데, 잠깐, 독일 가서 되게 느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다 건물이 다 옛날식이고, 다 예쁘네? 그죠?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건물이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프랑크푸르트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유럽의 풍경이 아닙니다. 왜? 일단 전쟁 많이 했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전쟁하다 다 부서졌고, 이 프랑크푸르트는 중심지예요. 독일에서 보면 가장 큰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경제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프랑크푸르트 써놨어요. 독일의 경제, 금융, 교통의 중심지고, 유럽의 중앙은행, 유럽 전 나라를 통틀은 중앙은행이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또 독일에 있는 연방은행도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독일은 우리나라랑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서울이다. 그럼 뭐 서울 주변으로 큰 거 다 있고 수도권에 5천만 국민 중에 2천만 명이 모여 살죠. 근데 독일은요, 분권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디야? 베를린이 잘 살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장 남부 지역에 있는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 그쪽 바바리아, 그쪽 지역이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살고, 남쪽에.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 뭐 다 퍼져 있어요. 좋은 회사, 뭐 각 도시마다 다 퍼져 있고, 이 프랑크푸르트가 그나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우리나라 보면 삼성이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헤드쿼터, 총괄하는 곳이 프랑크푸르트에 굉장히 크게 있어요. 뭐 LG,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럽 가신다면 프랑크푸르트는 한 번쯤 꼭 거쳐 가시게 될 도시다. 그래서 제 생각이에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면 프랑크푸르트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면 뭐가 있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볼 건 없는데 지나쳐는 간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 10개 단어 저랑 같이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께 와서 강의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